내가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안병동에 갔는데 네 와이프가 있던데? 얼굴이 하도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가서 말을 걸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혹시 재수 씨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내 와이프 인영이 1년 전에 죽었어. 아니 죽었대. 근데 병원에서 만난다고? 안녕하세요. 어렵게 다시 만난 아내와 제2의 신혼생활 중인 50대 중반 강도형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들을 낳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내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렵사리 다시 만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 고비 끝에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유롭진 않지만 평범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어릴 적 시골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해 갖은 고생으로 집안을 일구셨어요. 어머니의 경우 남자 형제만 득실거리는 집안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그렇게나 여자 형제가 갖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딸이라도 꼭 낳고 싶으셨는데 자식이라고는 외아들인 저뿐이었으니 약간은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엄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정말 친딸처럼 잘해줄 거야. 에이, 어머니, 요즘 딸 같은 며느리란 말 며느리들은 싫어한대요. 그러다 저 장가 못 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건 말로만 딸이라 하고 시집살이를 시켜서 그렇지. 두고 봐라. 내가 딸에게 못 준 사랑 며느리에게 다 줄 테니까. 제가 여자친구도 없던 시절부터 예비 며느리를 어찌나 기다리셨던지요. 저는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니 친아들인 저보다 더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험난한 성장 과정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7살 무렵 아내의 어머님께서 이상한 꿈을 꿨다며 굉장히 불안해했던 적이 있답니다. 아내의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그 전날 밤 꿈에 부모님 두 분이 웬 버스에 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도포 차림의 남자들이 가득 다 있었대요. 꿈이 하도 무서워서 장거리였지만 두 분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내려가셨고 그날 밤 대형 추돌 사고로 두 분 다 유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두고 오랫동안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꿈에서 부모님이 타신 차가 생각해보니 장애버스가 아니냐면서요. 그 일 때문인지 결혼 후에도 아내는 미신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었지요. 부모님의 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아내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8살 무렵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보육원에서 외롭게 지내다 18살이 되자마자 퇴소해 바로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 숙식하며 그저 돈만 벌었대요. 믿을 사람 하나 없으니 돈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었다더군요. 아내가 공장에서 7년차 고참이 됐을 무렵 늦은 나이에 신참으로 공장에 들어온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치사병으로 일했고 제대 이후로도 요식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게 하나 갖기가 어디 쉽나요? 부모님께도 손 벌리기가 여의치 않아서 몇 년 공장에서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정말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이후로 공장 말고는 별다른 경험이 없었으니 또래에 비해 겁도 많고 순진한 사람이었죠. 반장님은 승진이 빠르셨나 봐요. 저보다 어리신데 벌써 반장님이시네요. 아, 워낙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래요. 다른 일은 안 해보셨어요? 20대 중반이면 다른 꿈도 많을 텐데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제 다른 일은 못하겠어요.
여기 공장에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좋고요. 제 유일한 친구도 여기 있으니까. 어이, 신참. 왜 반장님한테 바람을 넣고 그래? 인형이 없으면 나 못 살아. 그치, 그치? 아내는 공장 생활을 참 좋아했어요. 이때까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공장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다고요. 공장에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끈끈했고요. 저와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들면 공장을 관두는 건 어떤지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결혼 전까지는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정 많은 사람이 혼자 살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그 아픔을 감싸주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며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연애 3년 차가 됐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 인용 씨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평생 인용 씨 옆을 떠나지 않을게요. 이제 외롭고 슬픈 일은 모두 제가 가져갈게요. 인용 씨는 저와 행복하게만 살아주세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를 곧장 부모님께 데려갔어요. 부모님 모두 아내를 예뻐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전날 밤 너무 설레 잠이 안 온다고 떨려하셨지 뭐예요. 어머니는 아내의 사정을 대강 들으시고 집밥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아유,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이런 메뉴를 좋아하는지. 그래도 많이 해놨으니까 실컷 먹어요. 먹는 것도 너무 복스럽고 예쁘네. 엄마. 밥 먹는데 계속 앞에서 보고 계시면 이 사람 체하겠어요. 어머니도 얼른 드세요. 아이고, 내가 그랬나. 미안해요. 너무 예뻐서 눈이 자꾸 가네. 내가 딸도 없이 남자들이랑만 살았는데 아가씨가 들어오자마자 집이 다 환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도 편하게 해주셔요. 어머님? 맞아. 내가 이제 엄마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힘들게 자랐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참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평생 엄마가 되어줄게 하시며 다독여 주셨어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죠. 사실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아내가 정말 많이 긴장했거든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냐면서요. 우왕청심환까지 먹고 인사를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 긴장이 풀려서 그날 결국 부모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갔네요.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의 축복 속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본가를 들락거렸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하고 너무나 잘 맞았거든요. 결혼 이후는 아내는 공장을 관두고 제가 없는 낮이면 부모님 댁에 가서 점심도 먹고 어머니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머니는 요리도 알려주시고 고추장, 된장 담는 법까지 아내에게 전수해 주셨죠. 아내는 공장 일만 하느라 밥해 먹을 기회가 적었는데 어머님이랑 요리하니 너무 재밌다고 좋아했어요. 덕분에 저는 아내가 연습 중인 메뉴들을 먹느라 살이 10kg나 쪘다니까요. 어머니와 아내가 얼마나 죽고 못 사는 사이였냐면 아내는 첫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저희 부모님 집에서 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가끔 제가 사위고 아내가 딸인가 헷갈릴 정도였으니 정말 글자로만 봤던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것이죠. 예, 아가야. 저번에 놀러왔던 네 친구 있잖니? 윤이라고 했던가. 깻잎김치 잘 먹던데 이번에 담근 거 와서 먹고 가려고 하려. 엄마가 고기도 맛있게 재워놨는데. 정말요? 윤희는 당장 오겠다고 할 거예요. 저도 그 김치 마침 생각났는데 너무 좋아요. 윤희 씨는 아내의 보육원 동기인데 둘 다 같이 보육원을 퇴소해 공장에서도 함께 일할 사이였어요.
아내의 유일한 친구였죠. 윤희 씨는 성격이 하도 밝아서 저희 부모님 집에도 스스럼 없이 놀러오는 가족 같은 사이였죠. 저희 결혼식 때도 자매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주었고, 아내가 아이를 둘 낳을 때도 매번 제일 먼저 달려와 아내를 챙겨줬어요.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당신하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 딸들도 잘 크고 나는 요즘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저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9년이 흘렀습니다. 영원히 저와 아내 곁을 지켜주실 거라 믿었던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뒤에야 저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았네요. 아직 어리고 순수하던 아내의 머리에도 이제 희끗희끗 세월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슬슬 친구들 부모님의 부고를 받기 시작했던 나이였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것인지 미리 예고된 슬픔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훨씬 힘들어했어요. 아침마다 어디로 기도를 하러 간다던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그러길 얼마 후 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생전 그렇게나 딸같이 아끼던 아내의 손을 잡고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남은 가족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던 만큼 더 슬퍼했습니다. 아내는 장례 기간 내내 울다가 혼절까지 했죠. 어머니도 아내가 혼절하자 놀라셨는지 결국 둘 다 나란히 병원 신세를 졌네요. 저희 부모님 금술이 동네에서도 손꼽히게 정말 좋으셨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은 아마 평생을 같이 산 어머니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쯤 흘러 결국 어머니는 큰 병을 얻으셨고 1년이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예, 아가, 불편할 텐데 집에 가서 자려. 여기 의사 선생님도 많고 간호사님들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엄마 괜찮아. 엄마 아픈데 딸이 어디 가요? 저는 괜찮아요. 저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곧 나으실 거예요. 얼른 털고 일어나서 저 맛있는 거 해주셔야죠. 윤희도 어머님 김치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오냐, 그래. 김치도 해주고 갈비찜도 해줘야지. 엄마 금방 나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젯밤 꿈에 네 시아버지한테 딱 말했다. 아직 가려면 멀었으니 한참 더 기다리라고. 저는 주로 집에서 딸들을 돌보고 아내는 병원에서 머물며 어머니 병간호를 책임졌습니다. 병간호라는 게 환자가 낫기 전까지는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2년의 긴 시간 동안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켰어요. 어머님,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딸들 예쁜 아가씨 되는 것도 보고 남자친구 데려오면 맛있는 것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년아, 너무 외로워 말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가슴 속에 살 거야. 우리 아들 인영이랑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걱정만 하시며 힘겹게 눈을 감으셨어요. 따뜻하고 정 많던 우리 어머니, 이제 평생 그 빈자리만 어루만지며 살아야 한다니. 아내와 저 모두 한동안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침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울거나 멍하게 앉아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와 딸들은 혹시 아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 아닌지 싶어 병원에 가보기를 권유도 하고 화도 냈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냅둬. 나 좀 그냥 냅두라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벼랑간 화를 내고 매 순간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던지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병원에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나 완강히 거절하니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저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더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 늦은 밤이 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당신 지금 몇 시야? 요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불만 있으면 말로 해. 당신 나 출장 갔던 날에 외박까지 했다며. 애들한테도 계속 짜증 부리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갈 때마다 당신 허락받아야 해?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맨날 나 병원에 쳐넣을 궁리만 하고 있지. 왜? 내가 미친 것 같아? 뭐?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혹시 어디 아픈 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애들도 당신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 줄 알아?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눈치를 본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어머님 병간호도 내가 몇 년이나 한 줄 알아? 어? 근데 몇 번 외출한 거 가지고 이 난리야? 당신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미안해. 내가 아들인데 당신에게 어머니를 맡겨두고 신경을 못 썼어. 정말 미안해.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 그만 말해. 당신이랑 말하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려. 저는 날뛰는 아내를 보며 아내에게 귀신이라도 친 건 아닌지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일단 아내를 안방에 눕히고 혼자 거실에서 놀란 마음을 달래보는데 도무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 아내는 보란듯이 외박을 하고 가족들을 멀리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내가 계속 화만 내니 이제 슬슬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상해.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엄마 먹던 거 같이 설거지하려고 밥 다 먹고 말해달라 했는데 자기 먹는 게 보기 싫으냐면서 화내더라니까? 엄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더 화낼 테니까. 아빠가 잘 말해볼게. 하지만 아내와 가족들의 싸움은 자그마치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지쳤죠. 매일 싸우는 아내와 딸들을 중재시키기도 버거웠고 말리다 보면 공연히 저랑 또 싸우게 되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저마저 집에 없으며 큰일이 날 것 같아 퇴근만 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알아요. 거기서 만나요. 네, 준비하고 갈게요. 남편이 알면 안 돼요. 아직은. 집으로는 나중에 오세요. 그러다 어느 날 안방에서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1년 동안 식구들을 힘들게 하더니 결국 바람이 난 거였을까요? 그날 아내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만약 아내에게 캐물었다가 괜히 일만 키울까 봐요. 사실 제가 묻는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질 거란 걸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의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해온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당신 요즘 기분은 괜찮아? 어딜 그렇게 외출하는 건지 나도 알고 싶어. 또 시작이다. 당신 의부증 걸렸니? 어느 날 저녁 모처럼 집에 둘만 있길래 넌지시 아내에게 물었죠. 역시 아내는 화부터 내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참아온 거 터진 것 같아요. 아니, 화부터 내지 말고 당신이 방에서 통화하던 그 남자는 누군데 대체? 누군데 집으로 부르니 말이 하는 거야? 전화도 엿들었어. 이거 봐. 당신은 날 감시하고 있어. 날 옥죄이고 있다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갈라서자.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거 이 시국만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니까 조금만 참고. 참긴 뭘 참아.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나도 돈 많은 집 사모니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맨날 돈 없이 콩나물값 하나까지 깎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이제. 이혼해 우리.
당시에 저는 무리하게 확장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그 대금을 갚느라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던 시기였어요. 혹시 빚쟁이들이 가족들에게 찾아갈까봐 무릎까지 꿇으며 이곳저곳에 사정을 하고 있었죠. 아내가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만 딸 아이들을 보살펴주며 견뎌주길 바랬는데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결혼할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평생 고생 안 시킨다며. 나는 행복하게만 살라며. 이게 행복이니?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편 만나 고생하는 게 당신이 말한 행복이야? 나 이제라도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려고. 당신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라, 제발. 아내는 제게 모진 말만 쏟아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집으로 이혼 서류가 날아왔고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아내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곧장 이혼 서류를 마저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22년간 가족으로 살던 저희는 한순간 남남으로 헤어지게 됐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딸들은 성인이 되어 학교 근처로 자취를 나가게 되었어요. 딸들은 사춘기를 결국 엄마 없이 보내게 되었네요. 저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딸들에겐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 보였어요. 이럴 때 어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좋았겠다 싶었죠. 아직 아내의 손길이 남아있지만 아내가 없는 집, 이제 딸들도 커서 다 나가고 저 혼자 이 집에 남았죠. 3년 동안 저는 숱한 밤을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고 나면 항상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딸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앞에서는 엄마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전히 아내의 흔적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저 기억하세요? 저 윤이에요. 인혁이 친구 윤이요. 네? 누구라고요? 윤희 씨요? 아니, 어떻게 윤희 씨가 전화를, 내가 1년 동안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그동안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해요. 형부가 전화 많이 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형부, 인형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시죠? 혹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딸들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돼요.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내 소식이 너무 궁금한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게 인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형부가 늘 쓰던 노트가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거기에 인영이가 편지를 적어놨대요. 그거 아직 발견 못하셨죠? 아직 노트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윤희 씨는 제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매해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줬던 노트였어요. 긴 편지는 아니었지만 아내는 매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갈라선 뒤 노트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노트를 찾아 온 집안을 뒤엎었습니다. 딸들이 이사 나간다고 집을 어질러 놓아서 집안이 어수선하기도 했고 결혼기념일을 챙긴 지 오래라 아무리 찾아도 노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노트를 발견한 곳은 놀랍게도 제 어머니의 옷가지 사이였어요. 아내가 어머니가 그립다며 옷 한 벌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쳐보니 결혼 1주년 때부터 몇 년 전까지 제가 손수 적은 아내에게 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빚 갚는다고 먹고 산다고 이 노트를 아예 잊고 있었죠. 노트 뒷장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아내가 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죠. 여보, 사랑하는 지영이 현지 아빠. 이렇게 글로 마음만 남기고 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언제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언제 보더라도 내 마음이 사실 이랬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게나마 몇 글자 남겨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지요. 내가 가족이라곤 당신과 우리 딸들뿐인데 내 인생 전부를 두고 나오는 내 맘도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당신과 우리 딸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해요. 당신도 그거 알죠? 그것까지 의심하지 말아줘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바람을 피우지도 당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내 결백을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그냥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동안 당신 덕분에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가시지 않은 불행이 언제나 나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있고 행복하게만 살아줘요.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제 내가 당신을 놓아줄게요. 당신이야말로 행복해지세요. 못난 아내가. 저는 아내의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가슴을 치고 바닥을 기어도 무너진 가슴에 자꾸만 울음이 차올라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내 불행했다는 아내의 말에 그동안의 인생이 다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째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그때 불현듯 어떤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던 게 틀림없었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만 하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저와 사는 게 힘들었다면 제 어머니에게라도 털어놨을 거예요. 아니면 윤희 씨에게라도요. 저는 윤희 씨에게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지 않는 윤희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윤희 씨, 저 인영이의 편지를 이제야 읽어보았어요. 인영이는 사는 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며 떠난 아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제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혹은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제발 연락을 주세요. 인영이는 제 아내이자 아이들 엄마예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어떻게 혼자 두겠나요? 그러니 제발 연락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일도 나가지도 못하고 딸들의 전화도 받지 못한 채 술에 매달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뒤 마침내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윤희 씨였죠. 저는 전화가 끊일까봐 얼른 달려가 받았습니다. 윤희 씨, 드디어 전화를 줬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 음성 메시지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형부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밥은 잘 드세요? 다른 것보다 우리 아내 인영이 소식 좀 제발 알려줘요. 윤희 씨는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잖아요. 형부, 저도 이제 연락 못해요, 사실. 왜요?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설마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일이 바쁜 거겠죠? 형부, 죄송해요. 사실 인영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죽었다니요? 그게 무슨... 사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가족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형부, 인영이랑 이혼하셨잖아요. 남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영이는 세상에 없으니까 제발 잊고 사세요. 그럼 저는 전화 끊습니다. 윤희 씨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지 않았어요. 아내가 행방불명자도 아니고 저와 딸들이 아내의 연락을 피하는 것도 아닌데
사망했다는 연락을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아무리 실종 신고를 해도 이미 이혼하셨고 아내도 성인이니 어디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하며 찾아주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잘 계시죠? 저 강도영입니다. 저 기억하실는지요? 인영이와 결혼식 때도 뵙고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렸네요. 강도형? 강도영이라고? 그 인영이 신랑.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인가? 거의 20년 만 아닌가? 세상에, 잘 지내는 거지? 인영이도 잘 있고. 그게 혹시 인영이랑 연락 되시나요? 인영이랑 연락이 되냐고? 아니, 인영이 남편은 자네인데 왜 나한테 묻나? 나도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지. 왜? 혹시 무슨 일 있나? 집사람과 관련되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연락을 드렸어요. 옛날 공장 직원들부터 그동안 스쳤던 많은 사람에게 전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심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서 아내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연락이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 어릴 적 살던 보육원에 가볼까? 거긴 네 엄마가 너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던 데라 아마 안 갔을 거야. 그럼 내가 윤희 이모한테 다시 전화해볼까? 아니면 찾아갈까? 아빠도 수차례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는지 없더구나.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곧 엄마 찾을 거야. 딸 역시 아내의 죽음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아무리 떼봐도 아내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오랜 세월 산 제 느낌으로도 아내는 분명 우리 가족 주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내만 찾아 헤매던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에게 전화가 왔죠. 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동창회도 몇 년 안 나오고. 무슨 일 있냐?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너는 잘 지내냐? 그러게 친구들 본 지도 오래구나. 애들도 너 나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다 벼르고 있어. 생사는 서로 좀 알고 지내자 임마.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고 너 우리 고등학교 때 반장 기억나? 반장? 반장. 아, 그 키 크고 말랐더니. 야, 놀라지 마라. 걔 어제 하늘 날아갔어. 암투병을 오래 했대. 동창들도 다 모인다는데 너도 와야지. 암으로? 세상에, 아직 젊은데 어쩌다가. 그래, 가야지, 가봐야지. 저는 동창이 전한 깜짝스러운 소식에 놀라 곧장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찾느라고 수염도 못 갖고 지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좀 환기가 되더라고요. 암투병을 오래 했다던 동창은 사실 저와는 친하진 않았지만 반장이기도 했고 같은 고향 동창이기도 하니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야, 도영아, 이제 얼굴을 다 보네. 이런 일이 있어야만 얼굴 보여주는 거냐? 아니야, 미안하다. 그동안 일이 좀 있었어. 다들 잘 지냈지? 장례식장에서 안부를 묻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안부 좀 묻게 동창회 좀 나와. 아, 맞다. 나 얼마 전에 재수 씨 봤다? 재수 씨? 누구 재수 씨? 누구기는 너 와이프 인영 씨. 이게 사는 게 바쁘다더니 지부인도 까먹었나? 뭐? 인영이를 봤다고? 어디서 봤는데? 인영이 잘 있대? 얼굴은 어때 보였어? 왜 이래 진짜? 둘이 뭐 갈라서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내가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안병동에 갔는데 네 와이프가 있던데? 얼굴이 하도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서 말을 걸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혹시 재수씨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내 와이프 인혁이 1년 전에 죽었어. 아니 죽었대. 근데 병원에서 만났다고? 진짜 확실히 본 거야? 확실한 거야? 뭐?
죽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보고 가서 말까지 걸었는데. 그 병원, 그 병원 어디야? 나 당장 가야겠어. 그, 그게 어디냐면, 적어줄게. 잠깐만. 제가 놀라 다리까지 후들거리자 덩달아 깜짝 놀란 친구는 곧장 병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먼저 간 반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곧장 장례식장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죠. 도저히 손이 떨려 운전을 할 수 없어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안병동을 뛰어다니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진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니 간호사분께서 저를 말리러 오시더군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일단 땀 좀 닦으시고요.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아,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찾고 있어요.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내 이름은 김인영이고 나이는 48살인데요. 진정하세요. 김인영 님이요? 성함만 말씀해 주신다고 알려드릴 수는 없긴 한데 그 선생님 뒤쪽 병실에 김인영 님이라고 이름이 있긴 하네요. 저는 마음이 급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뛰어만 다녔나 봅니다. 간호사님 말씀을 듣고 뒤를 보니 정말 병실 앞 이름칸에 김인영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조심스레 병실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인영아, 지영이 엄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병원의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보던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랐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당신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어? 어? 이러고 있으면 당신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윤희에게 잘 말해달라 했는데. 윤희 씨도 아는 소식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데. 난 당신 남편이자 가족이잖아. 애들 아빠잖아. 근데 당신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걸 왜 나만 몰라?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다 괜찮아. 다 이해할게. 근데 당신 어디 아픈 거야? 왜 안평동에 입원해 있어? 어? 어디가 안 좋아? 암이래요. 아무래도 당신하고 우리 애들 두고 온 벌 받았나 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아. 벌은 내가 받을게. 당신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당신을 원망했어. 미안해. 차라리 내가 아플게.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빌었어요. 그러자 아내도 저와 같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에게 미안하다며 한참을 빌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없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아내는 간절한 제 부탁에 결국 아내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친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님들이 전부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닌지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 나에게 의지할 순 없었던 거야?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될 순 없었어. 당신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혹시 나 때문에 당신이 더 큰 부담을 느낄까 봐 그랬어요. 왜냐면 당신도 친부모님을 잃은 거잖아요.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나만큼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예전에 지인이 얘기해줬던 곳에 기도를 드리러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법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기도하러 간다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 내가 무심했다. 내가 무심했어. 처음에는 기도도 드리고 가서 울기도 많이 울고 속 얘기도 다 털어놓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슬슬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내가 자꾸 가족을 잡아먹는 팔자래요. 나중에는 당신과 이혼해야 애들하고 당신이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괜히 화를 내고 우리를 밀어냈구나. 미안해요. 그때 나는 그저 우리 딸들하고 당신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 같은 거 버리기를 바랐어요. 그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울며 지난 얘기를 털어놓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약한 사람이 그런 모진 연기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려? 가족이 가족을 버릴 순 없는 거야. 우리 함께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야. 우리 애들도 그렇고. 아내는 집을 나간 이후에 불법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암까지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단체에서 또 마음고생을 꽤 했겠죠. 종교단체에서는 아내가 돈을 가져오지 않자 하인 부리듯이 아내를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날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큰 병에 걸렸다니까 바로 버리는 거 했죠.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랬는지. 몹쓸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속아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나온 사람을 병에 걸리자마자 버려? 그 인간들은 악마야. 아마 본인들이 믿는 신에게 제일 먼저 버림받겠지. 나쁜 놈들. 아픈 뒤에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 얼마나 소중한 걸 무참히 버리고 온 건지. 이렇게 되고야 당신을 찾는 게 너무 미안해서 윤희에게 내가 죽었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윤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이 착한 사람. 이 지경이 됐는데 친구 걱정을 해? 걱정 마. 윤희 씨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당신은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마. 그저 어서 나을 생각만 하자.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곧장 아이들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어른이 된 딸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엄마 바보야? 우리 이제 어른이야. 엄마 없이 사춘기 보내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자랐는데 내가 또 우리 딸들을 외롭게 했네.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 다시는 어디 가지 마. 딸들은 아주 오랜만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밤새 나눴습니다. 저는 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라고 잠시 복도로 나와 앉았죠. 저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빠니까 얼른 눈물을 닦고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그놈들을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그놈들을 곧장 고발했습니다. 아내가 내부 깊숙이서 일했기 때문에 비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놈들은 아마 아내가 저대로 병을 앓다 영원히 입을 다물 줄 알았겠죠. 저는 지금도 그 불법단체를 일망타진할 생각으로 같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언만 해도 수십 건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가진 녹취 자료도 있더군요. 곧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암 1기여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몇 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최선을 다해 아내의 몸보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우리 딸들이 저보다 음식을 더 잘한다니까요. 지난 주말에는 엄마가 준다고 삼계탕을 끓였더라고요. 아마 음식 솜씨가 친할머니 닮았나 봐요. 엄마, 이거 국물까지 다 마셔야 해. 내가 한약재를 얼마나 많이 넣었다고. 알겠어. 엄마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을게. 우리 딸내미들 최고다. 에이, 아빠도 최고라고 해줘. 아빠 요즘 너무 잘 삐져. 그래? 네 아빠 원래 삐돌이야. 엄마밖에 모르잖아, 네 아빠. 닭살. 닭 먹더니 닭살이야. 나 빼고 또 여자들끼리만 노는 거야? 나 진짜 삐진다. 와, 아빠 진짜 삐돌이네. 유니 이모도 불러서 여자들끼리 파티하자. 어때? 아빠 메롱.
저희 집은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요. 아내의 몸이 완전히 나으면 곧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도 찾아뵈려고요. 고향 선산에 모셨더니 찾아뵙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할 말이 많다고 정말 그리워하는데 이렇게라도 어서 찾아봐야겠어요. 이제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아무튼 저는 요즘 영영 잃은 줄만 알았던 아내를 기적처럼 다시 만나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덕분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행복은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더군요. 진심으로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잠시 힘든 마음을 기대어 불법 종교단체를 찾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실상과 간악한 수법을 깨우치고 아내처럼 그런 시설에 의지하고 있거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려 준비 중입니다.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그런 놈들은 더 기승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불법적 종교 혹은 연관단체에 호기심을 가진 적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고 마음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선한 신들이 분명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런 곳에 신이 있을 리 없겠죠. 곧 있으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 돌아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내가 좋아했던 편지를 쓰려고 해요. 이렇게 몇 자 적는 걸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귀찮아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표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인영아, 당신이 누워서 쉴 때마다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 많이 놀랐지? 내가 말이 두서가 없어서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당신은 다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26년 차가 되었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줘. 나 강두영은 처음 그 약속처럼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사랑해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건강하기만 해. 우리 계속 행복하게 늙어가자. 사랑해.